계획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요일 친구들 영상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다음 시간에 총정리를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그 문학이 수능 특강이 남은 거가 오늘 무조건 교과서를 나갈 거고 10시까지 나는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 탈출까지 다 될 건데 오늘요? 한 명도 안 남아있어도 나는 혼자 영상을 찍겠다. 한 명이라도 남아준다면 쌤이 혼자서 하는 수업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지라 한 명이라도 남아있었으면 든든하겠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 올라가셔도 되고 오늘 몇 시까지예요? 오늘 다 하려고 서사갈래의 흐름이랑 봉산탈춤 핵심 딱 있거든요. 봉산탈춤은 나올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봉산탈춤 딱 엑기스로 또 하고 사시남전개 해서 이민호쌤께 끝이 납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이 여러분이 많이 남았어요. 수능 특강이 9월까지만 해서 고전 시가가 10일 남았고 갈래복합이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고전 산문 최생규 하나 남아있고 현대시가 여러분이 아마 11번이 끝에 하나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얘를 뭐 시간을 잡아서 한다라고 한들 여러분이 좀 내용 정리들을 하셔놓은 것 같으니까 얘는 일요일날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일요일 친구들은 이걸 영상으로 듣고 일요일 친구들은 얘를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어서 마치자마자 일요일 영상을 보낼 테니까 영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를 좀 꼼꼼하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매체들을 이용을 해서 내용 정리를 되게 자세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뭐 이제 인간 같은 게 워낙 수능 특강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만약에 정리가 되어서 작품을 잘 이해했다라고 하면 굳이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계속 당겨서 들으셔도 되고 교과서는 좀 들어주시는 게 좋으니까 일요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은 꼭 들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여러분이 다른 매체나 인강 뭐 이런 거 있는 것들 이용해서 좀 들으셔도 되는데 교과서는 오늘 거는 올라가신다 한들 이쪽 올라가셔도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요일 날 이거 수능 특강이 다 끝이 나니까 그 다음 시간 목요일에는 총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거 다 챙기시고 자기가 뭘 안 받았는지도 좀 확인을 하시는데 안 받은 사람들, 안 챙긴 사람들 좀 미워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거에서 노란색 책, 첫 번째 노란색 책은 시험 범위에 갈래복합이랑 고전 산문도 빠져있죠. 고전 시가랑 현대시만 있는데 그거 풀었던 거 피드백 받으면 꽤 괜찮은 문제들이니까 잘 받으시고 이거 진짜 문제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딱 엑기스로 몇몇 문제만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수능 특강 시험 범위 전 범위 기출에서 수능 특강 범위는 하나도 없어요. 김현승의 눈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출에서는 전부 다 교과서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얘 잘 푸시고 피드백도 잘 받으시고 교과서 기출 내일 되면 공지를 올릴 테니까 기출 지나가면서 저녁 먹고 산보 하듯이 지나가면서 자기 이름 적혀져 있는 거 챙겨가서 기출에 있는 거는 서점 서사갈래의 흐름을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데 작품 이름을 안 외웠을 때 약간 사단이 나는 게 있어. 그래서 진짜 꼭 외워줬으면 좋겠는 작품 이름들은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작품 비중도 좀 있고 그런데 나는 너무 이것까지를 외우기가 싫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선택이기는 해서 시대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이 시대에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는 걸로 받아쓰기를 하는 단답형에서는 핵심 작품, 최초의 신소설이라든지 최초의 소설이라든지 가정에서의 대표라든지 막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너무 작품 이름 쫙쫙쫙 된다라고 하면 앞글자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작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워낙 범위가 많은데 거기만 또 내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범위가 또 너무 적은 편이라서 좀 서점 서사갈래의 흐름을 자세히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시험 봐봐. 시험 보면 작품을 주고 이 작품이 있었던 시대의 특징을 물어본단 말이야. 어떤 작품을 주고 그 작품에 해당하는 시대의 특징, 시대상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문제 유형 보시면 거의 다 이민호 쌤이랑 내셨던 문제들이니까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파트는. 자, 그러면 이제 서사갈래의 흐름 내가 외우기도 할 거지만 어쨌든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보다는 처음으로 쌤이랑 이제 읽으면서 이런 포인트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자. 서사갈래랑
네, 이렇게 프린트 전달. 혹시 패드 있는 사람은 패드 펼쳐가지고 이거 보면서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기 옆에 패드 있는 사람은 패드 다운받아서 3차 자료 방금 보내준 거 있지? 그거 보면서 옆에 표 정리되어 있는 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셔도 되고 꼭 없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 노트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공감 못하네. 뭐 왔죠? 어? 뭐 왔어요? 뭐 왔지? 영진이 단톡에 안 들어가 있나? 저도 없어요. 불쌍한 영혼들 초대해 주도록 합시다. 쌤이 챙겨서 다시 보내놓을게. 알았죠? 말좀해줘. 알았지? 진호가 미안해. 가자. 서사갈래에다가 동그라미. 등장인물이 겪는 사건은 서술자가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술자가 전달해라는 줄 지난 시험 범위에서 나왔으니까 한국문학에서는 서사갈래에 속하는 역사적 갈래로는 이런 거는 진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니? 설화, 고전소설, 고전소설 안에는 한문소설, 국문소설,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등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설 들어있으면 O일까 X일까?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에서 설 들어있으면 OX. 설은 교술본이에요. 설은 한자로 쓰여진 한문 수필을 설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에 이상한 갈래 하나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향가라든지 고려가요가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너무 콧방귀를 끼겠지만 설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설화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설화, 한문소설, 국문소설, 판소리계 소설, 설, 신소설 이렇게 했을 때 설을 소설, 서사갈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설은 뭐라고? 한문수필입니다. 한문수필. 설은 교술갈래 한문수필입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서사갈래의 초기 모습, 시대상으로 전개가 되니 시대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당군신화와 고구려, 신라, 백제의 건국신화를 비롯하여서 당군신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당군신화는 어느 시대? 고조선 건국신화에다가 밑줄. 그러니 건국신화의 세트에 고조선도 있고 고구려 신화, 신라, 백제가 있다는 거야. 건국신화에. 그리고 조신의 꿈이나 바본달, 여우나 세운여, 도미철처 등의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설화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건국신화랑 설화가 바로 초기의 모습이구나. 이들 작품은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국신화랑 설화 어디에 기록되어서 전해진다고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사갈래의 초기 모습 시작됐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한번 심심하면 옆에 그냥 찰칵 읽어맞춰. 넣지는 않았거든 표현은. 고려시대로 갈게. 초기 모습에서 바로 고려시대로 가는구나. 고려시대의 서사문학으로는 삼국시대부터 전래된 설화와 삼국시대부터 전래되어 설화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인노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이재현의 여군패설 등이 수록된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거든요. 폐간문학, 폐간문학이라고 걸 알아줘줘. 근데 이거 좀 중요해. 폐간문학이 왜 중요하냐? 임금님의 정사를 돕기 위해서 가당 항서를 모아놨어.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있지? 이쪽이자. 가당 항서를 모아서 엮은 설화 문학이다. 근데 여러분이 뭘 기억했으면 좋겠다. 고려시대 때 서사문학으로 이인노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이재현의 여공패설 이걸 다 묶은 문학이 뭐라고? 폐간문학인 거야. 폐간문학은 정의를 좀 기억해요.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에 창의성과 윤색을 더했습니다. 창의성 밑줄 끄시고 플러스 윤색에다가 밑줄 뒤에 이것도 하나 기억해주자. 소설 발달의 모태가 밑줄. 아하, 폐간문학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이 시작될 수 있었구나. 한편 사물을 의인화하여서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의 양식 가전이 등장을 한 것이 고려 중기니라. 가전에다가 별표 3개 치시고 고려 중기에서는 폐간문학 기억해주세요. 고려 중기에서는 가전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술을 의인화시켰다. 각각의 사물마다 표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술에다가 동그라미, 임춘의 국순전에다가 밑줄, 이규보의 국선생전에다가 밑줄. 그래서 막걸리는 국순당 되는 거야. 술을 의인화시킨 거 기억해주고 돈을 의인화시켰다. 돈에다가 동그라미, 임춘의 공방전에다가 밑줄, 대나무에다가 동그라미, 이곡의 죽부인전에다가 밑줄. 이러한 가전은 인물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전의 정통 더하기 인물의 일대기 기록에다가 밑줄 끄시고 전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교술적 성격도 지니기는 하지만 교술적 성격에다가 밑줄 어떤 부분에서 전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라는 점에서 전통 작가의 창의성에다가 밑줄 허구적에다가 밑줄 그래서 소설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 가전을 교술에 넣지 않아요? 라고 하면 아하, 인물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전의 전통을 이어받았기는 하지만 교술 발레라고 완벽하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창의성, 허구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소설에 가까워서 서사갈래로 가전을 분류한다. 괜찮습니까? 네. 조선 전기로 가기 전에 고려시대 때의 초기의 폐간 문학을 기억해 주시고 중기에서는 가전을 기억해 주면서 조선 전기로 가요. 성현의 용제총화, 어수건의 폐간 잡기와 같은 책에 설화가 수록되었고 설화가 수록에다가 밑줄 끄시고 네, 이런 것들이 그지? 용제총화랑 어수건의 폐간 잡기에 조선 전기에 설화가 수록이 되었어. 신광한의 기재기와 같은 소설집도 출연을 했습니다. 소설집의 출연이네요. 소설집 출연에다가 밑줄 조선 전기에 설화가 수록되어 있는 책의 이름 성현의 용제총화, 어수건의 폐간 잡기 그리고 신광한의 기재기가 되는데 이걸 좀 이런 것들을 외우기가 여러분이 싫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다? 조선 전기에 소설집이 출연을 했다. 신광한의 기재기 좀 찝찝해서 쓰면 객관식이나 이런 걸로 그러나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런데 시험에 얘는 100% 나올 것 같은데 쌤은 이게 너무 큰 비중을 차지를 하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이제 쌤의 마음인 거지. 조선 전기에 소설집이 출연을 했다. 뭐 신강한의 기재기, 설화가 수록됐다. 어디에? 이런 것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거는 누구나 읽을 때 중요하다는 느낌이 팍팍 실리잖아. 세조 때 김시습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안 외우는 사람은 좀 간첩이라고 우리가 여겨주자. 적폐다 적폐. 금오신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금오신화는 인물과 구조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의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실, 비현실, 결합에다가 밑줄. 그리고 파란색 글씨 한번 밑줄 긋고 갈까? 금오신화가 소설이라는 문학 양식을 확립해줬어. 문학 양식을 확립해줬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금오신화 밑에다 궁서체로 좀 적어줘. 최초의 뭐가 되는 거야? 최초의 소설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한문 소설이 되는 겁니다.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최초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한문 소설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한문 소설. 그래서 이거 진짜 나온다라고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많이 틀린 사람들 많거든요. 금오신화 수록되어 있는 5편. 이걸 안 외우는 사람들은 네, 진짜 나온다라고 했는데 설마 나오겠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꼭 오타를 발생시키는 사람들. 그 결합을 통해서 당대의 문제의식이나 당대의 문제의식이 뭘까? 세조가 왕권 찬탈했단 말이야. 그 왕권을 찬탈했다라는 문제의식이라든지 작가의 세계관을 표출한 소설로서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소설의 하위 유형 중에서 아이고 밑줄 까야지. 정기소설의 대표작에다가 밑줄 정기소설 뜻풀이 좀 가주세요. 단답형에서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인간 생활을 떠나서 천상이나 영국, 용궁 등에서 전개되는 기이한 환상적인 이야기, 기이한 사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전기소설로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거 안 적으면 안 되겠다 그지? 만복사 적포기 이생 규장전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 틀려도 부분 점수 안 주거든. 치유 부벽 전기를 적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치유 부벽 전기라고 적어오는 사람들 진짜 많았다. 남녀 부주집 용궁 부연록 이거 절대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 그냥 딱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오면 이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험에서는 몇 번 나왔는데 네, 그때마다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 그 밖에 인재의 작품으로 꿈속에 겪은 일을 기록하거나 꿈속의 일을 기록에다가 밑줄 원생몽유록 이런 게 여러분이 이제 좀 답답하다는 거지. 몽자료록 소설에서 원생몽유록 인간의 마음을 의인화시켰다. 이거 영화 이름 뭐지? 인간의 마음 기쁨이 슬픔이 그거 영화 이름 뭐지?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의인화에다가 밑줄 수성지 그 정도로 기억해 줄 수 있겠니? 꿈속의 이야기를 원생몽유록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의인화시켰다. 수성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원생몽유록이 대체 뭔데 어떻게 외워요? 라고 하면 약간 밑에 내용을 봐봐봐. 원자화라는 인물이 단종을 만나서 사육신들이 토론을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좀 외워지지 않을까?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가겠습니다. 후기는 이제 소설이 꽃을 피워요. 소설문학은 소설이 중심에다가 밑줄 드디어 꽃을 피웁니다. 강일군 때 지은 허균의 최초의 한글 소설, 공길동전 이런 거는 꼭 기억해놔야지, 그지? 옆에다 뭐라고 적자? 밑줄 끄면 되겠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에다가 밑줄, 한글에다가 동그라미.
자, 홍길동전의 내용이 어떠한지도 기억해줘. 서술형은 없지만 당시 사회제도의 결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특히 어떤 사회제도? 적서차별 타파. 적서차별에다가 밑줄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려고 하는 의도로 지어진 홍길동전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 사회소설이라고 불러야 돼. 사회소설. 사회 비판적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설의 시대가 꽃을 피우면서 이제부터 빵빵빵 터지는 거야. 다양한 유형의 소설에다가 밑줄 그 유형들을 표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표를 좀 잘 외워달라고요.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고난을 그렸다 하면 가정소설 번호 좀 매겨줄까? 가정소설에다가 번호 1 이게 무슨 시대? 조선 후기. 여러 가문과 인물들이 등장하여서 몇 대에 걸쳐진 행방과 가정을 그린 가문소설이 있습니다. 가문소설에다가 번호 2 실제 또는 허구적 전쟁을 배경으로 주인공의 뛰어난 활약상을 담고 있는 군담소설, 영웅소설. 군담소설, 영웅소설 3번, 4번 따로 처리할게. 3번, 4번. 왜냐면 밑에 좀 내려가서 세분화 되니까. 꿈을 모티프로 하여서 현세적 욕망의 실현을 담아 몽자류 소설에다가 5번. 구수한 해악과 신랄한 풍자를 담고 있다. 판소리계 소설 6번. 동물을 의인화시켰다. 우화소설 7번. 전환기의 세태 속에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희극적으로 조명한 세태소설 8번. 이 8가지의 유형을 다 언제? 조선 후기에 꽃이 피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꽃이 피울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계속 들어가 볼게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가정소설하면 이제 뭐를 기억해주자? 장하 홍련전, 홍집팥진, 김만중의 사시남정기에다가 밑줄. 그럼 교과서 본문의 사시남정기를 어차피 문제를 내실 거니까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냥 다 조선 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조선 후기의 가정소설이 되겠습니다. 가문소설로는 완월해 맹년, 이마정년 이런 게 싫다라는 거죠. 그럼 완월만 막 기억해요. 완월, 월 가문에서 어떻게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마정년. 군담소설로는요 좀 나눌 거예요. 임진록과 임경업전 같이 실제했던 전쟁을 소재로 삼았다. 실제했던 전쟁을 소재로 해다가 밑줄.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 역사 군담소설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나누는 거 안 외우는 사람은 적폐다. 유충열전과 동전과 같이 허구적 전쟁을 소재로 했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야. 실제 전쟁인지 아닌지를 안 나눈다는 것은 역사의식의 부재다. 몰역사의식 하지 마시고 임진록과 임경합전은 실제 전쟁입니다. 유충열과 조응전은 허구적 전쟁입니다. 허구적 전쟁에다가 밑줄 이게 뭐라고? 군담소설. 세 번째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웅 소설로 갈게. 여성이 주인공으로 영웅 소설로 등장했다. 홍계월전과 박시전이다. 몽자류 소설에는요 김만중의 국몽과 남영로의 옥노몽 등이 있습니다. 몽자류 소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쌤의 조금 높아실인데요. 몽유록이랑 몽자루랑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선 정기에서 꿈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임제의 원생 몽유록 조선 정기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몽유록에서의 같은 꿈이라고 해서 몽유록을 뭐로 넣으시면 안 되겠다. 조선 후기로 넣는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주세요. 임제의 원생 몽유록은 세조의 왕권 선탈 이후에 단종의 폐위를 안타까워하는 사육신들이 등장을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선 정기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몽자류에 뭐가 있다고? 김만중의 군몽, 남영로의 옥노몽이 되겠습니다. 몽몽몽 시리즈라고 해서 다 조선 후기로 보내는 거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몽몽몽 3개를 그냥 조선 후기로 넣는 객관식 선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임제의 원생몽유로 조선 정기, 김만중의 군몽, 남영로의 옥노몽, 조선 후기. 그만 얘기할게요. 춘향전, 신청전, 항구전은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을 합니다. 우화소설에서는 장기전, 두껍전, 서동지전, 지가 주인공입니다. 세태소설, 이춘풍전 배웠습니다. 이 시기의 소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이지요. 또한 박지원의 양반전이라든지 거지가 주인공이야. 광문자전, 실학파 문인들이 쓴 한문소설도 실학파 문인들이 쓴 한문소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시기 서사문학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아까 8가지의 소설 종류 나열에서는 빠졌어. 실학자들이 쓴 한문소설에 뭐가 있다? 양반전, 광문자전, 양반소설이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박지원의 양반전이랑 광문자전 실학자들이 한글로 창작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한글로 창작한 게 아니라 양반전이랑 강문자전, 한문소설이라는 거 기억해줘. 한문소설에다가 크게 별표. 오케이. 한문소설이야. 조선 후기에 이러한 소설이 유행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어. 이 두 가지는 좀 외워줘. 문학 담당층 확대에다가 밑줄 것이고, 방각본과 새책가 등의 출판 및 유통 구조가 발달에다가 밑줄 것이고, 두 가지는 좀 외워줘. 그래서 방각본이 뭐다? 조선 후기에 민간의 출판업자가 출판한 책이야. 목판으로 만든. 색책가는 책방에다가 밑줄 것이고, 서점이 나오기 시작했어. 한편 청구 야담과 같이 설화를 채록하여서 한문으로 기록한 야담집에다가 밑줄 것이고, 야담집이 나오는 순간 체자의 보한집 여기에다 섞어낼 것 같다는 걱정이 된다는 거지. 폐간문학은 어느 시대였어? 고려야. 폐간문학은 고려에서 이인로의 파한집, 체자의 보한집, 이재연의 여공패설은 폐간문학이고요. 방금 나온 설화에 기록된 거는 조선 후기의 야담집입니다. 길거리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야담집인데 한문으로 기록한 야담집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청구 야담, 설화를 채록해서 한문으로 기록한 야담집이다. 야담집이 폐간문학에 들어가 있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야단집, 보한집, 파한집, 폐간문학에다가 섞어내면 집집집 시리즈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 할까봐 너무 걱정되네. 조선 후기의 야담집은 청구 야담, 조선 후기. 오케이. 그 다음에 210페이지 갈게. 끝났어. 조선시대 거 이제 근대의 시작이다. 19세기 우리나라의 비극이 시작된다. 개화기에다가 네모박스 신소설이랑 역사 정기소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어디에 함정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놓자고요. 그런 인상이 외우기를 또 쉽게 합니다, 여러분. 멘탈 헤딩보다는 몽자 시리즈 정기랑 후기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신경 써놓으시면 외우기도 쉽습니다. 개화기의 신소설, 이제 뭔가 새로운 거에 근대화, 봉건의식 합화, 역사랑 정기소설이 주류를 이루는데, 신소설에서는 신소설에다가 동그라미 역시 주제를 기억해줘. 봉건질서의 타파, 개화, 계몽, 자주독립사상 고치에다가 밑줄. 신소설의 주제는 기억해줘. 이 시기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올 것 같아. 이 정도는 외워줘야지. 최초의 신소설 혈해누계에다가 물결 표시, 이인직의 혈해누. 내용이 어떻다고요? 동경과 신교육, 역언신장과 같은 새 시대의 기준을 제시한 작품은? 하고 물어볼 것 같단 말이야. 한편 국권수호와 애국정신을 내세운 장지영과 신채호는 뭘 했다고요? 국권수호 밑줄, 애국정신 밑줄. 장지영과 신채호 역사 정기소설 이 시기에 유행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요? 개화기. 개화기는 1900년대가 되고 이제 10년대 단위로 자를게요. 개화기에서 1910년대 갑니다. 나라를 이뤘습니다. 1945년 해방기 되기까지 식민지 백성이 된 지식인들은 근대화에 대한 고민에다가 밑줄, 일제강점하에 암울한 현실에다가 밑줄, 소설에 녹여 거기에서 이강수에다가 별표 3개, 이인직의 혈해누 기억해주시고, 민족주의적 이상, 계몽주의적 정열에다가 밑줄 꺼서 이인직의 혈해누라고 적는 사람들 있다. 왜? 뭔가 너무 꽂혔나봐. 신소설이라는 거에서 계몽, 개화, 뭔가 봉건질서 타파 여기에 꽂혀서 민족주의 이상, 계몽주의적 열정이라고 하면 이강수의 무정입니다. 자, 그럼 이인직의 혈해누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자? 문명사회 동경, 신교육, 여권신장이라는 말을 기억해줘. 여권신장의 새 시대의 기준 구분하자고. 자, 이강수의 무정은요 1917년에 매일신보에 연재되었습니다. 매일신보에다가 기억 좀 해줘. 매일신보에 연재가 되었어. 밑줄 꺼줘. 최초의 현대소설에다가 밑줄. 최초 시리즈 좀 얘기해줘. 최초의 소설은 뭐인 거야? 최초의 소설 김시습의 금오신화 5작품을 기억해주고, 최초의 한글 소설은 뭐인 거야? 그러면 허균의 홍길동전 내용도 좀 기억해주고, 최초의 신소설은 뭐인 거야? 이인직의 혈해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최초의 소설, 현대 소설은 뭐가 되는 거야? 현대 소설은 이광수의 무정이 되는 거지. 3.1운동 이후에 발간된 여러 신문가,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나중에 길거리 퀴즈 같은 거에서 5만원 딴단 말이야. 기억해놔야 돼.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3.1운동 이후에 발간된 여러 신문가, 잡지, 동인지들을 통해서 1920년대 많은 소설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미주기자 많은 소설 발표에 나간 줄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문화정책 맞죠? 한국사 시간에. 그래서 신문이랑 잡지랑 동인지가 엄청 많이 편찬이 되거든요.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1920년.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바탕으로 한 으아 기억해야 돼 리얼리즘 경향에다가 밑줄 사실주의의 리얼리즘이 가능한 사실주의의 리얼리즘 그러면서 갑니다. 3.1운동 전에 암울한 시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사실적에다가 밑줄 그럼 이거 리얼리즘이라고 봐도 되지. 염상섭의 만세전 되겠습니다. 만세하기 전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현실 가난한 인력 거꾼 김천지의 하루를 통해 식민지와 조선인의 가난과 울분을 그렸다. 이거 내용 기억나십니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설렁탕. 불우한 환경 속에서 몰락하는 가운데 복렬하는 여인의 삶을 그렸던 김동인의 감자. 김동인의 감자. 그래서 이민호 선생님이 이런 줄거리 주고 나서 작품 이름 물어보는 거 다른 시간에서도 좀 했었단 말이야. 배따라기 이런 소설 같은 거. 그래서 쌤은 좀 이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감자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는 안 하시던가. 감자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뭐 더 설명은 없었습니까? 네, 감자 일제강점기 때는 도덕성을 타락시킨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김동인의 감자. 이 시기 소설을 대표합니다.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192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소설 섞어내기 너무 좋다. 1910년대에는 지금 이광수의 무정만 기억하면 되는데 20년대랑 30년대에는 이제 소설 이름이 쫙쫙쫙 나오기 시작하니까 20, 30의 소설을 나누자. 만세전, 그리고 운수 좋은 날, 감자. 1920년대 가겠습니다. 한편 박영희, 김기진, 최서혜, 한서야 등은 카프는 20년대야. 너무 중요해. 카프에다가 별표 3개. 이름은 누구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최서혜 하나 기억하자. 경향소설에다가 밑줄. 경향주의라고 하면 뭐다? 사회주의, 마르크스. 이러면 카프의 대표 작가 최서혜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해. 굉장히 저항적인 이름이지 않나요? 1930년대의 소설로 갈게요. 일제강점기 이제 막 끝장났어. 황폐화된 농촌 현실에다가 밑줄. 농촌 소설이 나오기 시작한다. 유랑 실향민의 삶을 통하여 사실주의 기법으로 형상화시켰다. 사실주의 기법에다가 밑줄. 선생님, 리얼리즘은 1920년대 것만은 아니군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1920년대의 작품들에 리얼리즘의 경향의 소설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1930년대 역시 사실주의 기법으로 이기영의 고향, 빈민촌을 배경으로 궁핍한 서민의 편안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사실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강경애의 지하철, 리얼리즘 소설 되겠습니다. 1920년에도 리얼리즘, 1930년대도 리얼리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기영의 고향, 농촌의 현실을 다루었다. 빈민촌의 지하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경애의 지하촌. 이런 게 너무 외우기가 싫다 해도 쌤은 좀 찝찝합니다. 자, 전기소설로 가실게요. 전기소설은 뭐다? 한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다루는 일대기의 전기소설가 앞에 전기소설의 한자를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노파심이라고 쌤 뭐 그런 것까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시험이니까 요 정도의 정성을 들인다라고 생각해주세요. 209페이지의 전기소설에서의 기자는 기할 기자입니다. 전기소설의 기자는 209페이지 전기소설의 기자는 기할 기자입니다. 기이한 사건. 하지만 210페이지의 전기소설에서의 기자는 무슨 기자입니까?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한 생애를 기록한다. 차이점을 한자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카프는 뭐다? 프롤레타리아에다가 밑줄 예술가 동맹. 그래서 카프. 제일 작가 누구 기억하자고? 최서혜를 기억하고 이기영의 고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카프 계열인 거야. 이기영의 고향이라든지 강경의 지하촌의 리얼리즘 소설 이거는 하나 별표 쳐놓자. 직업이 없는 소설가 구보가 경성 시내를 떠돌면서 보낸 하루를 재현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센세이션이었거든.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다가 밑줄 끄시고 봉준호 감독 외할아버지. 그래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최초로 시도를 했어. 뭐에 대한 최초의 시도? 모더니즘 계열에서의 소설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그래서 모더니즘에서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 구보라는 소설가가 노트 끼고 지팡이를 짚고 하루 동안 경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때의 그 사회적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줬어. 이 소설은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요것도 하나만 더 기억하자. 자의식의 세계를 탐색한 이상의 날개. 이상의 날개에다가 밑줄 두 계열 모더니즘에 슉 넣어주세요. 모더니즘 소설에다가 밑줄 풍부한 문학적 성과를 낳았다. 1930년대. 정말 많은 소설이 쓰였네요. 1930년대 사실주의의 리얼리즘 소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더니즘 소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안 끝났다. 1930년대 아직 안 끝났다.
시분의 상록수에다가 밑줄 김유정의 막무가내 한강 밑줄 이거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농촌소설. 근데 이기영의 고향을 농촌소설로 풀어오면 된다 안 된다? 이기영의 고향은 농촌소설이 아니야. 이기영의 고향은 되게 농촌소설 같지? 근데 이기영의 고향은 뭐라고? 사실주의 리얼리즘 소설이라는 걸 기억해주고 시문의 상록수 사시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김유정의 막무가내 농촌소설입니다. 내 곡식을 내가 훔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의 현실 김유정의 막무가내 너무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사실 김동인의 운영궁의 볼까 현진건의 무영탑은 뭐죠? 역사소설. 무영탑 나왔으니까 역사소설. 영상섭의 3대랑 채만식의 태평천하 가족사 소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3대를 다룹니다. 아하, 그러면 가족사 소설에다가 뭐도 있었다? 역사 소설도 있었고 농촌 소설도 있었고 모더니즘 소설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던 거야? 리얼리즘 소설도 있었던 거야. 1930년대 네 가지 종류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1930년대 20년대 섞어서 낸다. 진짜 불안. 20년대 30년대 겁나 헷갈린다. 왜? 리얼리즘은 둘 다한테 있었으니까. 넘어가. 20년대 리얼리즘 하면 뭐를 대표로 기억할까? 1920년대 리얼리즘 하면 뭐를 대표로 기억하지? 염산섭의 만세전. 3.1운동 전이니까 만세전. 그런데 1930년대 리얼리즘은 뭐로 기억하자? 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의 지하촌을 기억해주세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강국 직후에는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 강국 직후에다가 동그라미 이제 강국을 맞이해서 이태준의 해방 전후 염산섭의 48선과 같은 밑줄이다. 해방 전후의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에다가 밑줄 해방의 직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태준의 해방 전후 염산섭의 38선도 있어. 그리고 이거는 하나 별표 쳐놓으면 안 될까? 채만식의 미스터반은 어떤 작품이다? 해방 공간의 혼란상에다가 밑줄 해방된 대한민국의 혼란한 상황을 제시했다. 혼란상 흉자에다가 밑줄 그리고 제목부터가 봐봐. 김동인의 반역자. 김동인 하면 아까 뭐를 기억했어야 되지? 감자라는 작품도 있었죠. 그죠?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 어떤 내용일 것 같아? 친일 행위에 대한 반성이야. 친일 행위 비판과 속죄에다가 밑줄 죄송합니다. 김동리의 영마,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의 개와 같은 순수문학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 강국이 되고 난 후에는 사회상을 다루고 있는 소설들이 많이 쓰였지. 해방 전후의 시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거나 내 친일 행각에 대해서 잘못을 속죄를 하는 소설이라는 사회상을 다루고 있는 것 플러스 뭐도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순수 소설도 있었어. 순수 문학도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순수 문학의 대표 뭐를 기억하자? 김동리의 영마,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의 개.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 부탁해요. 이런 소설들의 제목을 1950년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후에 50년 전쟁의 충격에다가 이 시대에 살았던 진짜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진짜 그지? 전쟁의 충격에다가 밑줄 끄시고 방안을 모색을 하자.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 좋습니다.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에다가 밑줄 이제 이부터 낼 때니 뭐라 말을 못하겠어. 근데 좀 유명한 작품들이야. 박경리의 불신시대, 선웅이의 불꽃, 하근찬의 특히 순환이대, 하근찬의 순환이대에다가 밑줄 손창섭의 잉여인가 일제강점기 작품일 것 같지 않나?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지식인이 잉여가 되었다. 잉여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손창섭의 잉여인가 다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송창섭의 잉여인간이라든지 이범선의 오발탄 잘못 쏘아진 한 발의 총알인 거야. 이호철의 나사는 특히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들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전쟁의 충격 플러스 극복 방안을 모색을 하자.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끝났어. 이 뒤에 거는 근데 진짜 혹시 또 모를 일이잖아. 허를 찌를 수도 있으니까 시험 범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1960년대 이후의 소설은 새로운 감각과 한글 세대를 상징으로 하는 최인훈과 김수목, 박태순, 이청준, 이문구, 윤홍길 등이 등장을 하여서 기성 작가들과 더불어 밑줄 끝자 전쟁과 분단의 문제에다가 밑줄 개인적 삶의 문제에다가 밑줄 이제 주제가 다양화가 되는 거야. 1945년 그리고 1950년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어. 하지만 1960년대에 와서는 이제 뭐다? 주제가 다양화가 되는 거야. 노제야 눈을 떠라. 그래서 주제가 다양화가 되었다는 걸 1960년대부터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 플러스 분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이제 갈게요. 1970년대는 중요해.
60년대는 주제가 다양화가 되었다. 사회적인 이야기만 다루지 않았다. 주제가 다양화가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는 뭘 기억해야 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노동의 착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야. 1970년대에다 별표 하나 치시고 급격한 산업화에다가 밑줄 부작용이 속출합니다. 이제 인권의 유린,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산업화가 야기한 사회 문제들이 소설의 주제로 부각이 된다.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난장이라고 적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너무 중요합니다. 예, 노동자들의 인권을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에다가 밑줄 이 시기에 1970년대 산업화의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하면 뭐다? 난소공 산포 가는 길. 1980년대로 갈게. 고양된 역사의식과 미의식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만 기억하면 이 너무 중요한 작품이에요. 박경리의 토지, 최명희의 홍풀,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런 내용들은 뭐다? 역사 재조명에다가 밑줄 역시 역사의 이야기 플러스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은 민주화의 경제적 성장의 그늘에서 살아온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인가? 이거 너네 이거 1994 시리즈 1988 그 라미나 나오는 아줌마 그 시리즈에서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줄 긋고 갈게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에다가 밑줄 긋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뭐다? 이웃들의 구체적 삶의 관심에다가 밑줄 다 왔는데 이거를 안 보기에는 너무 좀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이런 작가들이니까 그래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이런 거를 쌤 막 이렇게 싶을 것 같은 마음 그럼 임원만 기억하자. 박완서, 이문열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박완서랑 이문열이 소설의 폭을 넓혔는데 아니 노벨 문학상이 이제 나온 나라란 말이야.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맞습니다. 90년대부터 경제 구조의 고도화가 진행이 된 1990년대 이후 한국 소설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작가들은 이제 시대 역사 이야기 그만하자. 이제 뭐가 된다? 개인과 일상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개인과 일상에다가 밑줄 1990년대부터는 이제 우리 개인의 이야기. 우리 동현이 화이팅. 계속 갑니다. 대중문화의 발달과 K문화 장난 아니잖아요. 소설의 소재와 주제가 다양해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이 시기의 특징의 주제 다양한 1990년대. 이순원, 윤대영, 김소진, 동선호, 김현수, 성석재, 한강 기억해놓자. 한강. 1990년대 한강. 김영하 작가 또 기억해주자. 김영하에다가 밑줄. 그래서 끝. 그치? 할 수 있겠나? 하자. 어디 시대 고조선부터 시작하는 거. 고조선의 건국신화부터 해서 설화의 이야기로 너무 외우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 시험 치는 뒤에 월, 화, 수를 쌤이 수업을 다 빼놓을 거거든. 시험 치는 주가 금요일이니까 전날이 목요일이지. 그러면 월, 화, 수를 쌤이 수업 시간에 다 빼놓을 테니까 이거 외우기 힘든 사람은 쌤이랑 같이 외워볼까? 네. 쌤이 초반에 주신 프린터가 있어요. 그 올린 거. 근데 카톡이 지금 초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쌤이 그러니까 누가 천사가 보내줬어? 참 스윗하네. 진영이도 좀 챙겨주면 안 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시남정기 하는 순간 반 이상이 잘 거라고 매우 확신이 들게 공산탈춤 가겠습니다. 공산탈춤. 정리 좀 시켜주세요. 오케이. 거문을 열까? 동현아, 옆에 있는 문 열리는데 그거 위에 거를 탁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러면 팍 열리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좋다 좋다. 살짝 목이 들어오지는 않겠지? 괜찮네. 한 번도 안 열어봐가지고 진짜 기분도가. 그럼 파워풍으로 한번 바꿔볼게. 뜨거운데요? 뜨거운 바람이 있어. 그러니까 파워풍으로 바꿔볼게. 다음. 더 가사. 나 이제 잠 닫겠습니다. 카페인 마시라 카페인. 아직 안 나왔다고 하지만 이거 중요하게 정해져 있어. 사실한 강의는 들어야 되는데 수업을 얘는 중요하게 딱 정해져 있어. 육안에도 똑같아. 공산 탈출한다. 조용해라. 해야 된다. 얘들아 우리 1, 2, 3 이렇게 이름 좀 외쳐볼까? 몇 명 있는지. 자 그런 거 중요한 거니까 봉사 탈춤 계속 갑니다.
이제 뺨때리로 간다. 이 작품은 황해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극이야. 말뚝이가 양반 사령제를 조롱을 한다. 양반 사령제 조롱에다가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희, 화, 화라고 적어줘. 희, 화, 화. 우스꽝스럽게 깎아내린 거 뭐라고 한다? 희, 화, 화라고 적어줘. 조롱을 합니다. 디스. 그런데 이 양반들은 말뚝이의 조롱에 대해서 바로 눈치를 챈다 안 챈다? 바로 눈치를 채. 겁나 기분 나빠서 호통을 해. 하지만 말뚝이의 면종복빛이 변명 앞에 그 속뜻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바로 안심을 하는 무식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문학의 특집 밑줄 끄시고 골개미 하나 적어주세요. 이 골개미를 뭐라고 한다? 풍자와 해악이라고 합니다. 풍자와 해악. 갈래는 가명극, 민속극, 성격은 풍자적, 해악적, 배경은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사회생입니다.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에다가 밑줄 조선 후기 사회상. 하지만 양반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다. OX, X. 어떤 소재를 통해서 아직까지 권위가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시바리한테 보여주는 전령을 통해서 권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화엄풍의 힘을 좀 믿어보면 안 되나? 목이 들어올까봐 너무 공포스럽다. 이 불빛을 보여줄까봐 하고 나중에 열지 알았지? 오케이 갑니다. 그러면 갈래는 가변극, 민속극, 풍자, 해악의 골개미를 기억해 주시고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을 한다. 그 풍자란 비판. 이거 시험에 나와야지. 일정한 재단 구조에다가 밑줄. 이거 지금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만 틀리면 되겠나? 재단 구조가 일정하게 반복이 될 것이고 이것도 하나 기억해 줄래? 각 과장이 독립된 이야기에다가 밑줄. 짱구 시리즈 생각해봐봐. 짱구가 매해, 유리가 매해 등장을 하면서 다른 에피소드를 펼치지. 그건 피카레스피식 구성이야. 하지만 완전 뭐 이런 시리즈가 있나 얘들아? 아예 똑같은 작가의 그림이기는 한데 웹툰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다른 등장인물들이 다른 이야기를 펼치는 시리즈물 있어요? 그런 거 옴니버스식이라고 얘기해요. 1과장부터 7과장인데 매 과장마다 등장인물이 다 달라. 그런데 뭐다?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양반 디스라는 주제의식은 똑같아. 그래서 이런 구성을 뭐라고 한다? 각 과장. 지금 6과장이거든? 그럼 총 7과장에서 매 과장마다 하나하나의 작품이 될 만큼 독립적인 옴니버스식 구성에다가 별표세 외워야 돼. 옴니버스식 구성. 피카레스크식이 아니라 옴니버스식이다. 언어 유희의 아재 개그 어디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 과장에 5번 떠는 거 희화화를 통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를 한다. 등장인물들의 특징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말뚝이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소재. 수업 들은 사람은 얘기해봐봐. 쌤이 설명한 거랑 맞춰보자 알았지? 나중에 수업 듣고 와서 총정리해서 맞춰보자. 차림새에다가 동그라미, 마부에다가 밑줄 끄시고 차림새 위에다가 소재 2개만 적어줄래? 손으로 직접. 밑줄 나중에 끌겠지만 번거지랑 채찍 적어줘. 번거지랑 채찍을 통해서 마부임을 알 수가 있다. 서민계층 대표. 겉으로는 양반에게 순종. 하지만 속으로는 뭐다? 허위를 조롱하고 비판에다가 밑줄 사자성어 적고 가야 돼. 말뚝이와 같은 인물상을 우리는 말하고 면종복배형 인간이다 라고 한다. 말뚝이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면종복배형 인간. 또 비슷한 사자성어. 표리부동형 인간. 또 비슷한 거. 뭐다? 앞에서는 입에서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 감췄지롱. 구밀복검형 인간. 괜찮습니까? 오케이. 양반들은 차림새를 통해서 양반임을 알 수 있어. 차림새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이거 겁나 중요해. 차림새에서 양반임을 알 수 있는 거의 사이 차림새는 뭐를 양반의 차림새를 알 수가 있어야 돼. 외형적 결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희화화. 그러니까 약간 병신을 설정을 해서 양반들의 신체적 결함이 애자다 애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가겠습니다. 무능하고 어리석은 양반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신적으로도 들뜨러졌다 라는 것으로 양반 계층을 부린다. 위선과 허세를 부리는 모습과 위선에다가 동그라미, 허세에다가 동그라미,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우스꽝스러운 행동에다가 밑줄, 풍자에다가 밑줄. 괜찮니? 그럼 계속 가볼게.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양반 사냥제 인도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양반 사냥제가 이거 번거지 채찍 중요시 여기고 국거리 장단도 하나만 기억해 줄래? 우리 국거리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은 흥미를 유발을 하고 흥치를 조성을 한다. 양반 사냥제가 말뚝이 길을 따라서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점잖을 피우지만 어색하게 춤을 추면 등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까는 거야. 희화화 1. 양반의 신분을 나타내는 구절과 희화화의 구절을 구분해야 돼.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에다가 희하와 1. 양반 삼형제는 맞이는 새님이고 둘째는 서방님이거든. 끝은 도련님인데 새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이거 겁나 중요합니다. 창옷과 관은 희하와의 소재라고 하면 큰일 난다. 창옷과 관은 아무나 입고 아무나 쓸 수가 없어. 양반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차림새야. 도련님은 남색 쾌자의 복건, 쾌자란 복건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양반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소재지, 차림새지, 희하와에 넣으면 안 돼. 새님과 서방님은 뭐야? 애자, 언청이 2줄, 서방님 1줄에다가 밑줄, 외형적 결함에다가 밑줄, 부채랑 장죽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아무나 못 들어. 차림새에서 권위를 상징하는 거야. 권위를 상징하는 부채랑 장죽. 그리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어. 부채만 가지고. 도련님은 1절 대사가 없고 형들과 동작을 같이를 하는데 이거 밑줄 꺼줘.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면 방정맞게 등단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야? 정신적 결함이라고 적어줘. 신체적 결함 플러스 정신적 결함. 어색하게 춤을 추면서 등장하는 거. 이거 다 뭐다? 희야와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전체 구성에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전체 짜임새에 생략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 말뚝이랑 양반 삼형제가 등장을 해서 말뚝이랑 양반 삼형제의 차림새를 잘 보셔야 되고 희양화를 시키는 3가지의 요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단 구조가 똑같이 반복이 될 거야. 비슷한 구조의 재단에다가 밑줄 말뚝이가 양반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을 할 거야. 그러면서 뭐를? 글자놀이를 합니다. 글자놀이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파자놀이라는 글자놀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수수께끼 놀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걸 갖다가 그냥 20곡의식의 수수께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네들이 무덤을 스스로 팠다. 무지랑 허위의식을 스스로 폭로에다가 밑줄. 무지랑 허위의식 스스로 폭로에다가 밑줄. 그리고 치바리에다가 동그라미 위에다가 뭐라고 적으셔야 됩니까? 신은 상인계층이라고 적어줘. 신은 상인계층인 치바리를 잡아들여라 라는 것으로 금전적 치바리 잡아들이기 위해다가는 조선 후기 사회상이라고 적어줘야 돼. 치바리 잡아들이기 위해다가 조선 후기 사회상. 치바리는 뭐라고? 조선 후기 신은 상인계층. 그래서 치바리한테 우리가 돈을 뜯자라고 하는 것으로 부패한 사회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어울려 일제일 춤추다가 퇴장. 139페이지 갈게요. 네. 원청이가 뭐예요? 원청이 약간 쌤 초등학교 때만 해도 좀 있었어. 전교생 중에 있었어. 근데 이제 먹는 게 좋아지다 보니까 싹 사라진 열성인데 여기 인중이 많이 패여가지고 살이 안 자라는 거야. 약간 고양이 같이. 고양이가 여기 속 패여져 있잖아. 여기 살이 없는 거. 인중이 패여 있는 거. 원청입니다. 139페이지 갈게요. 말뚝이가 가서요. 재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에다가 별표 3개, 시의 기능 시험에 나옵니다. 그 위에 있는 거 있지? 이거 있지요? 이거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 그대로 외워서 단답형에 구멍 뚫어져 있을 수 있으니 작품에 나타난 재단의 구조는 쉬 하면 재단이 시작하면서 음악과 춤이 타닥 하고 멈추는 거야. 관객 집중. 양반들이 위험을 떨면서 등장을 했고 말뚝이가 조롱을 해. 그럼 양반들이 야 이놈아 뭐야 라고 호통을 치면 아이 양반들 어찌 됐소 라고 손바닥 사바사바 그러면 어머나네 라고 안심을 바로 해. 바로 안심을 한다는 거에서 그만이 무식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 춤을 추며 재단의 마무리까지 구조 기억할 수 있겠지? 그럼 재단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 쉬 양반 나오신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경조, 옥당 다 지내고 삼정승의 육판서 다 지낸 해로재산으로 대신 양반이 나온다고 알지 마시오. 계잘량의 양자에 계다리 소감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다. 밑줄이자. 계잘량의 양자에 계다리 소감 반자 쓰는 양반에다가 밑줄. 되게 양력 소개하잖아. 지금 나올 이 강연자께서는 무슨 뭐 교수님으로 재직하셨고 막 이렇게 하는 훌륭한 교수님이 나오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 같은 양반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바에서 양반의 뜻풀이를 가지고 말장난을 쳤어. 언어 위에다가 밑줄. 원래 양반이라는 한자는 두 양자의 반반으로 무반과 문반을 양반이라고 읽었잖아. 이과랑 문과처럼 말이야. 양반이라는 뜻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양반의 뜻풀이를 계잘량의 양자에 계다리 소감 반자를 줬으니 개 같은 양반이라고 양반을 조롱을 했어. 양반을 조롱에다가 밑줄. 학식학자에 이런 거 하면 기분 나쁘잖아 맞지? 야 이놈아 뭐야? 라고 호통을 치니까 양반들 어찌겠소? 노론, 소론, 호조, 경조, 옥당 다 지내시고 삼정승의 육판서 다 지내시고 해로대상으로 계신 이생원의 삼형제분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라고 하니 바로 안심합니다. 이생원이라네 라고 안심. 국거리 장간에 모두 춤을 추는데 춤에다가 별표 일시적 해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일시적 해소가 되지.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야. 일시적 해소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있잖아. 생략됐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미안해. 이생원이라네. 국거리 장난으로 춤추고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우스꽝스러운 행동에다가 밑줄 재단 1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재단 2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재단 3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그리고 재단 4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재단 4에다가 X 재단 4에다가는 X 이거는 넣지 말자. 3까지 한번 보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에다가 별표 셋. 아니 관객한테 말을 걸었어. 마당놀이의 특징이 드러나네. 마당놀이의 특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관객이 극중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는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음이라고 좀 적어줘. 읽고 가야 된다. 관객을 극중에 개입시킨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 관객과 무대의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음이라고 적어줘.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음. 누구나 다 참여 가능. 그러니까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라고 하는데 학주 선생님, 학생 분야 선생님 앞에서 담배 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학여행 가가지고 같이 술 한잔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아니죠, 그죠? 짧다란 공방대로 잡수지 말고 짧다란 공방대에다가 밑줄 서민들에다가 밑줄 야 서민들 니네 그렇게 짧은 담배를 피지 말고 야 담배 가게 연죽전에 가서 돈이 없으면 나한테 기별이라고 해라. 내가 돈 빌려줄게. 약 7간죽 자문죽을 한 발 가옥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록 연벽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에 나무리에 거의 낚시 걸듯이 쭉 걸어놓고 밑줄이자. 낚시 걸듯이 쭉 걸어놓고에다가 밑줄 줄담배 피라는 거야. 짧다란 공방대로 짧은 담배를 피지 말고 긴 장대 가지고 담배를 피워라. 낚시 걸듯이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한마디로 뭐다? 양반들 앞에서 담배 피라는 것은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지.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밑에다 뭐라고? 양반 권위 무시. 그러면 작품에 나타난 민속극의 특징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재단 두 번째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으시오 라고 하는 거라든지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에 재단 3번은 연주하는 악공들을 참여를 시켜. 이게 바로 뭐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열린 무대라서 관객도 참여, 악공도 참여,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반들이 뭐야? 라고 호통을 치니까 양반들 어찌 됐소? 양반 나오시니까 담배 절대 금지! 헌화를 그만하고 그리하였소 라는 거에서 헌화는 뭐다? 시끄럽게 짓거리는 거 떠들지 말라고 그리하였소. 헌화를 그만했다네.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재단 갈게요. 쉬 했을 때 쉬의 기능은 뭐라고? 재단의 시작으로 음악과 춤이 딱 멈춰진다는 것, 관객의 집중을 유도를 시킨다는 것. 쉬 여보 악공들 말씀 좀 들으시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등장을 할 때 신랑 신부 등장할 때 BGM 되게 신경 써가지고 따다다당 하는 거 깔아주잖아.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바가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봐봐. 젓가락 들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신랑 신부가 등장할 수 있겠니? 아니란 말이야. 양반이 등장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BGM을 깔아줄 때 오음육률을 다 버리래. 오음육률에다가는 플러스 오음육률이라는 양반과 어울리는 음악을 버리고 버드나무 홀뚜기를 뽑아다가 바가지 장난 좀 쳐줘. 바가지 장난에다가 마이너스 양반들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에다가 밑줄 야 이놈아 뭐야?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용두, 해금, 국, 장고, 피리 저때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건건들어지게 치라네.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야죠. 시와 춤의 기능에다가 별표셋. 시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음악과 춤이 따닥 멈추어진다. 주의를 환기하고 시선을 집중. 맨 밑에 춤은 각 재단의 내용을 구분하면서 흥칠한 분위기를 보조시키고 말뚝이와 양반의 갈등을 일시적 해소. 갈등을 일시적 해소에다가 밑줄 에너지 140페이지 갈게. 재단 5번은 생략돼. 재단 5X 시험에 안 나와. 교과서 장면이 아니야. 재단 5X 141페이지 갈게.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 쉬 여보 구경할 이거 어디가 또 이렇게 하다가 동생 우리도 본시 양반인지라 239쪽 239쪽에 세원의 시 여복의 동생 찾겠습니다. 여복의 동생 글자놀이 1부터 갈게요. 글자놀이 1 찾으셨나요? 141페이지 세미중 프린트의 141페이지 글자놀이 1
시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밑에다 뭐라고 적지? 허장성세 허세 떠는 거야 허세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배운 자식들 아닌가 허장성세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가깝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시조에다가 동그라미 양반 문화의 일종에다가 밑줄 왜 시조를 읊어보자라는 거야 유식함을 과시에다가 밑줄 아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시조를 읊는데 한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 못하리라 주제가 뭐밖에 안 된다 칼로가의 인생 문화 수준 낮다 하고는 하하하하 만족감이다 하하하하 그러니 말뚝이가 자청하면서 소리를 합니다 말뚝이가 자청에다가 밑줄 끄시고 약간 도전의식이지 아 니네가 하는 그 정도 수준 양양성 심리허의 높고 낮은 저무덤에 말뚝이의 미녀나 양반들의 시조나 수준이 개찐 도찐 한마디로 양반들이라고 해서 뛰어날 거 하나도 없네 라는 양반들의 무지랑 허세를 드러내려다가 밑줄 이제 파짜놀이를 가면 더 무식해집니다 자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러면 동세가 운자를 내게 왜 끝자로 끝나는 거 있지 프리스타일 랩 라인 맞춘다고 생각하면 산자랑 영자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고성산, 황합산, 김천의 추풍령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생원이 읊고 있는 라인 맞추기에서의 운자 짓기가 산자랑 영자의 글자를 둬서 어떻게 하는지 봐봐 아 그거 어렵다 여보게 동생 대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한번 들어보시게 영시조로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영시조로에다가 별표 이것도 뭐야? 영시조가 시를 읊는 어조니까 격시는 또 맞추겠다라는 거지 울룩 줄룩 작대산 항주 평산 동선 영 미주부자 아무런 의미 없는 지명나열에다가 밑줄 김고 딕산 고성산 저기 넘어 문경세제 가려면 주풍령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방이 막 하하하하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서로 잘 지었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같은 수준의 무지야 무지에다가 밑줄 자 이거 앉아있는 거 봐봐 언청이 띡 해가지고 언청이 두 줄 언청이 한 줄 해가지고 앉아서 서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동생 한 기 지어보세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통자랑 못할세 아 그거 벽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벽자 무슨 뜻이게 흔하지 않은 거 산기 쓱 하면 쓱곰발 이렇게 받아칠 때 쓱자 가지고 말끝 읽기 되게 난감하잖아 그지? 그런 거에 운자 벽자라고 생각하면 돼 한참 낑낑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영시조로 또 읽어줘 집세기 앞총은 헝도총 남학시 뒤축에 거멀못이라는 걸 사물의 이름이잖아 헝도총에다가 동그라미 거멀못에다가 동그라미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명사를 나열하는 이 무지와 허세 흐흐 스스로 무덤을 팠다 지네들의 무식함에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그리고 파짜놀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파짜나 하여 보자 파짜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마 이민호 쌤이 파짜놀이에 대해서 예시 들어주실 거거든 한자를 쪼개가지고 퀴즈를 맞추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파짜니까 자자로 끝나는 수수께끼밖에 안 되는 수준이야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가 알락달락한 자가 뭐게 피마자의 형상으로 흉내를 내는 그걸 묘사를 한 거야 아 그거 운고편에도 없는 글자인데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혹시 피마자? 아 그거 동생 참 용할세 해줍니다 서로 칭찬에다가 밑줄 허위의식에 형님 내가 그럼 한자 부르라고 부르게 논두렁에 설피 짓고 살피에다가 밑줄 끄시고 살피는 이거 농기구입니다 살피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자게요? 아 그거 참 어려운 자일세 혹시 노님자? 아 형님 잘 맞추셨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치바리가 살짝 들어와 한쪽 구석에 서있다 치바리에다가 동그라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펼쳐지겠지 잠시만 그러면 우리가 141페이지에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하니까 지나갔지만 옆에 기퉁이의 퀴즈 말뚝이와 양반이 일시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말뚝이가 자신의 말을 변명을 할까 아 양반들 어찌됐소 변명에다가 밑줄 사과는 즉시 그러니까 그것에 만족한 양반 일제히 춤을 추면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일제히 춤에다가 밑줄 일시적 해소에다가 밑줄 되게 중요해 일시적 해소 양반의 관대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O일까 X일까 말뚝이의 변명에 그걸 수용해주는 양반의 관대함이라고 하면 절대 안돼 양반의 무식함 그만큼 무식하기 때문에 그 속뜻을 모르는 거야 토리부동과 구밀볶음의 속뜻을 모르고 안심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142 가겠습니다. 양반들의 글자놀이에 담겨져 있는 의미 말뚝이의 미묘나 다를 것이 없는 양반들의 시조읽기의 수준을 봐주세요. 양반들의 시조읽기에다가 밑줄 말장난에 불과한 양반의 운자놀이에 단순한 수수께끼에 불과한 양반들의 파짜놀이 그만큼 무지랑 허세를 이게 핵심이야. 스스로 폭로라고 적어줘.
말뚝에 의해서가 아니야. 말뚝이는 등장하지 않아. 말뚝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폭로했다. 지네들끼리 폭로했다는 걸 기억해줘. 시바리 잡아들이기 겁나 중요하지. 가볼게. 이놈 말뚝아 얘 나랏돈 노란돈 칠푼 잘라먹은 놈에다가 밑줄 그시고 시바리가 죄를 지었어. 뭐지? 신흥 상인 계층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거야. 이재용이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감옥 가고 했잖아, 그지? 경제인들은 좀 그런 일이 있나 봐. 부를 축적하려고 부정을 저지른 상태. 정부가 이제 관여를 해서 잘못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바리의 외양묘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는 신흥 상인 계층의 약간 힘이랄까? 신흥 상인 계층이라고 적어줘. 신흥 상인 계층이니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계층의 생김새야. 힘이 있지. 산통이 무르익어서 대추빛 같은 빨간 얼굴. 울룩줄룩 뱀이 잔뜩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아, 그놈이 힘이 무량돼가지고 날쌘 것이 나는 호랑이와 같은데 샌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전령에다가 별표색에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양반의 권위는 남아있었다. 양반의 권위를 상징에다가 밑줄. 전령이 있으면 영장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단답형의 답이 전령이 될 수도 있겠다. 전령. 오 그리하여라. 일단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주지. 종이를 받아들고 치바리한테 가서 당신 잡혔소. 어제 전령 보자. 종이를 치바리한테 보인다. 종이를 보더니 이쪽이다. 말뚝이에게 끌려에다가 밑줄. 아직 양반의 권위가 지켜지고 있음. 아직까지는 양반의 권위가 있었음. 143페이지 갈게. 치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여 치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다가 밑줄. 이거 끝까지 뭐 하는 거야? 권위 조롱에다가 밑줄. 그놈 잡아들였소 라고 하는데 말뚝이가 치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아 이놈아 이거 무슨 냄새냐. 아 얘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녔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 왜다. 말뚝이의 변명에다가 밑줄. 말도 안 되잖아. 앞에 엉덩이를 미리 대고 있는데 이게 입냄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아예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도 양반들한테 그 말이 먹혀. 그만큼 양반들은 무식하다는 거지. 이쪽이다. 양반들이 속음으로써 어리석은 양반 풍자에다가 밑줄. 세번의 그 다음 멘트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갖다 박아라! 에다가 별표식에 조선 후기 양반들의 횡포야. 조선 후기의 사회상, 치바리가 등장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사회상인데 양반들이 지 마음에 안 들잖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야. 조선 후기 양반들의 횡포에다가 밑줄. 모가지를 뽑아다가 밑구녕에 갖다 박아라! 말뚝이가 그런데 에이 뭐 이까진 놈 하나 죽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뭐 득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에서 샌님 말씀 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라 그만인데 에다가 별표색. 조선 후기 사회상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구절 찾았으세요. 시대가 금전이라 그만인데 황금 만능주의 위에다가 뭐라고 하지? 숭배한다 금을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배금주의. 하필 이놈을 잡아다가 죽이면 뭐 하겠소?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서 우리들끼리 논아 쓰도록 하면 아 샌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나 벌어서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척 하시고 내 다 알아서 처리를 할 터이니 이줍니다. 당시 양반의 부패상 풍자에다 밑줄. 그러니까 재용이한테 최순실가 돈 뜯었잖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얘 돈 좀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논아 쓰자라는 거야. 그리 알고 계시오.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그러니까 양반은 또 흡족하게 오케이 국거리 장난에 맞추어서 일제히 올려서 한바탕 춤을 추다가 전원퇴장합니다. 전원퇴장에다가 밑줄. 그래서 부정부패를 기억해야 돼. 이 상인계층한테 돈을 뜯어냈던 정경유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게 조선 후기부터 시작됐네 라고 생각해줘. 시발이 잡아들이는 과정에 담긴 이미 여기서 한 4개는 나올 수 있다. 봉산탈춤은 전체적으로 시발이가 횡령했어. 그러니까 말뚝이가 치바리를 전령으로 잡아들였지. 양반의 권위는 남아있기 때문에 말뚝이가 양반들과 짜서 치바리한테 돈을 뜯어냈어. 그만큼 조선 후기는 어땠다? 부패한 사회상에다가 밑줄. 비리랑 횡포. 횡포는 뭐다? 모가지를 뽑아다가 밑구녕에 갖다 박아라. 시대가 금전이란 그만인데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시대 상황은 뭐다? 황금 만능주의.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과 그 이유 적어주시고 봉산탈춤의 우리는 육과장을 살펴봤습니다. 민속극과 현대극을 비교를 하는 것은 수업시간 확인이라고 좀 적어줘. 만약에 이민호 쌤이 이런 거를 설명하셨다?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민속극 가겠습니다. 일단 종합예술 세트, 대사, 노래, 춤이고요. 하지만 현대 연극은 뮤지컬이 아닌 이상 그냥 대사로 전개가 됩니다.
민속극에서의 무대 장치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요. 무대 장치에다가는 그냥 없음이라고 썼죠. 그냥 여기가 세처라고 하면 여기가 세처가 되는 거야. 열린 무대니까. 관객의 역할이나 무대나 객석의 구분이 없는 열린 무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확인 문제 1번 간다. 이 작품에서 춤은 대담의 시작 끝 시작에다가 X 끝이라고 좀 붙여줘. 너무 중요해서 데시벨이 올라가네요. 이 작품에서 말뚝이는 주로 상징적이고 감정 노 상징적 X 간접적에다가 X 말뚝이는 뭐다? 조롱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오네? 어떡해? 이번에다 별표 하나 쳐놓을게. 잠시만 생각할게. 미안해. 3번으로 갈게. 이 작품에서 한국 문화 전통의 특질 풍자랑 해야 합쳐서 우리는 골디미 딩동댕. 4번에 이 작품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양반계층의 허위의식과 무식함을 폭로를 했어. 스스로. 이 작품에서 말뚝이는 언어유희나 가장된 표현을 통해서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웃음을 유발을 하는 풍자형 인물이라고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상징과 간접적 표현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돌려가기 풍자라고 좀 적어줘. 돌려가기의 풍자라는 걸 쌤은 직접적으로 말을 앞에서 담배 피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그걸 표면으로만 생각했는데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말뚝이는 풍자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풍자라고 좀 적어주세요. 공간 탈출 잘했다. 학습 활동을 해야지 진정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견뎌라. 생방 훈련도 참아야 되는데 이까지 학습 활동 정리를 못 찾겠느냐. 242페이지 가자. 이 작품의 내용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자.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 소재 기억해. 번거지에다가 동그라미, 채찍에다가 동그라미. 여기 있어. 242쪽. 좀 더 넘겨봐. 242페이지. 번거지 동그라미, 채찍 동그라미. 뭐게? 약간 로드 매니저라고 생각하는 거야. 연예인 진상은 매니저가 제일 잘 겪잖아. 그러니까 딱 마구로 설정을 한 거야. 번거지에다가 동그라미, 채찍, 로드 매니저야. 말뚝이를 인도하여서 어색하게 춤을 추면서 말뚝이의 인도하에 양반 삼형제 등장. 희야화랑 건의의 소재 잘 기억해야 돼. 부채 장죽 이런 거. 말뚝이가 쉬라고 관객을 관심을 유도한 뒤에 양반들은 조롱하는 말을 하고 양반들이 화를 내지만 말뚝이의 변명에 인내 안심합니다. 인내 안심에다가 밑줄 시조 읽기 운자놀이 타짜놀이 기억하시고 힘세고 날랜 치바리에다가 동그라미 전령 한 장으로 에다가 밑줄. 그리고 양반들에게 돈을 받고 치마리를 풀어줄 것을 말뚝이가 제안을 합니다. 부정부패. 국거리 장단에 춤추면서 전원퇴장.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요 인물의 성격 크게 별표. 선지 그대로 나올 수 있다. 진짜 학습활동 선지 그대로 끌어서 그대로 붙였던 거. 이추풍전이랑 장기전 비교하는 거 있지. 그거 운율 형성하는 요소 틀린 사람들 우리 반성해야 되는 게 학습활동 그대로 끌어서 그대로 선지로 썼단 말이야. 진짜 나와. 이런 거 학습활동 할 때 잘 봐야 돼. 어색한 춤에다가 밑줄, 방정에다가 밑줄, 조롱의 시 넘어가면에다가 밑줄, 형편없는 글에다가 밑줄, 말도 안 되는 타짜놀이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어리석, 무능, 허위의식. 말뚝이는 어때? 하층민인데 재치가 있어. 재치 있게 양반들 조롱하고 호통을 슬기롭게 모면하고 맞아. 아예 양반들은 어땠어? 바로 막 슬기롭게 모면에다가 밑줄. 양반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저항의식. 이렇게 지혜로운 서민계층의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쉽죠? 말뚝이 조롱, 양반의 호통, 변명과 안식. 너무 쉽죠? 근데 나오기는 합니다. 242페이지 갈게요. 43페이지. 자, 두드러진 특징. 이 다음에 대사의 두드러진 특징에서 이거 그냥 본문 내용에서의 장면일까 아니면 다른 장면일까? 똑같은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계달량이 장자에 계다리 소감 반자. 표현상의 특징에 가에다가 동그라미 양반 뜻풀이라고 적어줘. 표현상의 특징의 답에 가에서는 이라고 하지 가에다가 동그라미 양반 뜻풀이. 양반은 두 양자의 반반자인데 계달량이 양자의 계다리 소반 반자 쓰는 동음이어에다가 밑줄. 그러면 언어유의죠. 그리고 나에서는 뭐야? 뭐뭐 고개산 뭐뭐명 지명 단순에다가 밑줄 끄시고 엄청 막 명문인 척 한시를 지은 척 언어유희. 다에서는 단어의 뜻과 글자의 동일성을 이용한 수수께끼라는 거에서 노님자 하는 거 그냥 자자로 끝나는 거. 설피짓고 논에 서 있는 논두렁에 서 있는 사람은 노님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에. 가나다에서는 한마디로 말장난이라고 생각해도 자자로 글자놀이라고 해서 자자로 끝나는 말을 노님자, 비마자 이러는 거야. 무슨 자, 영자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언어유희에다가 밑줄 끄시고 양반 조롱에다가 밑줄 끄시고 풍자, 화자 그리고 웃음을 유발에다가 밑줄 양반의 허세를 풍자한다. 괜찮지?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관객이나 그 밖의 인물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찾아보고 아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으시오라고 하잖아. 등장인물이 관객이나 그 밖의 인물 여보 악공들 말씀 좀 들으시오라는 거. 답을 해당 도서에 확인을 해주세요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해 주실 건데 뭐뭐 나왔지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으시오. 여보 악공들 말씀 좀 들으시오. 말을 걸 수 있다는 것은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3번에 중략 부분에 나오는 대사인데 여기에서 세차집 있지. 야 스위트룸을 잡아야지. 연예인이 왜 숙소 안 잡았어요? 라고 매니저한테 화를 내니까 아 얘 배우님 막 숙소 잡았습니다 라고 숙소를 묘사를 하는데 그냥 원으로 여기가 숙소 하고 그린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마구간을 묘사를 해. 그럼 그 장면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주면 되겠다? 밑줄 그자 특정한 무대 장치 없이 에다가 밑줄 여기에 화장실 있고요.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공간을 묘사를 하는 그래서 무대 장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활동에서 뭐다? 3번에서는 말투기가 화를 내. 매니저! 말투기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양반이 화를 냅니다. 말투가 숙소 잡아야지 라고 하니까 아 얘 여기 숙소 잡았습니다 하고 원으로 말대기로 원을 그린단 말이야. 그게 숙소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으로 공간을 설정을 해준다는 거야.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서 말이나 행동으로 공간을 설정을 하더라. 답은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3번에 보기를 참고해서 조선 후기 가면극의 사회적 기능 가면극의 사회적 기능에다가 왜 가면을 씌웠을까? 익명성 위에다가 익명성이라고 적어줘. 우리의 민속법 중에서 가면극은 풍자 정신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양식이다. 등장인물들이 쓰는 가면 자체가 양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면 쓰면 더 용기가 생기잖아. 우리 그래서 마스크 쓰면 가면은 풍자 대상의 부정적 면모를 극적으로 아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다. 좋겠다. 풍자 대상의 부정적 면모를 극적으로 표현해다가 밑줄 양반 진짜 엉청이 한 줄 두 줄 입 비뚤어져 있는 거 신체적 결함을 가면에다가 드러내니까 양반들이 더 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띨띨이같이 느껴지지. 그것뿐만 아니라 풍자 주체의 말투기가 누구인지를 숨길 수가 있어. 풍자 주체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익명성 키보드 워리어들이 더 용기 있는 사실. 그 결과 가면극은 다른 민속곡보다 더 직설적에다가 밑줄 노골적에다가 밑줄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모순적인 사회 현실이나 부패한 지배계급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어. 서민들의 비판의식에다가 밑줄 가면극은 이러한 서민의식을 표출을 하고 부정적인 사회상을 폭로하며 나아가 사회의 변혁과 새시대의 도래에 대한 염원을 표현을 했어. 이거 꼭 기억해. 서민의식 표출에다가 밑줄 부정적 사회상을 폭로에다가 밑줄 사회 변혁 새시대 도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면극이 필요했던 거야. 괜찮지? 4번으로 갈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풍자 대상. 이수지가 잘하잖아요. 수지가 하는 거에서 제이미만 뿐만 아니라 요새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4, 2번, 3번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45 가겠습니다. 봉산 탈출. 다 왔어. 하지마. 힘내. 아직 끝이 아니야. 골개미에다가 별표 하나 쳐놔. 골개미에다가 별표. 풍자랑 해악이야. 이 작품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의 봉산탈춤의 대본 중 일부입니다. 황해도 봉산지역에서 전해지는 산대노름 계통의 탈춤이죠. 산대노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 가면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1가장의 사상자춤, 제2가장의 팔목중춤, 제3가장의 사당춤, 제4가장의 노장춤, 제5가장의 사자춤, 제6가장이 이제 양반이랑 말뚝이야. 제7가장이 미안함이랑 영감이야. 말뚝이, 치발이, 노장, 소무, 미알 등 뚜렷한 개성을 지닌 등장인물들이 다양하게 설정이 되고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선 후기 생활상이 드러납니다. 조선 후기 생활상에다가 밑줄. 자, 육가장의 양반 말뚝이 춤이 하인이 말뚝이가 양반들을 희롱하는 내용인데 겉으로는 양반들이 위험을 차리고 말뚝이를 꾸짖지만 실제로는 양반들은 말뚝이에게 거듭 속아서 넘어가는 그만큼 무식. 생원과 서방, 도련은 양반을 채통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그들이 무식함에다가 밑줄 스스로 폭로. 표현 면에서는 서민들의 비속한 일상어를 바탕으로 밑줄 꺼줘. 비속한 일상어에다가 밑줄. 과장된 표현에다가 밑줄. 언어유희 이게 바로 골개미의 요소야. 해악과 풍자. 어리석고 부패한 양반층을 직접 비판하거나 우회적 풍자를 하거나 직접 비판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니면 돌려가기에서 아까 뭐라고 간접적으로 풍자의 비판도 가해진다는 거지. 지르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정신과 함께 발랄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거나 봉산탈춤은 양반과 파괴승에 대한 풍자, 남성의 부당한 행포에 대한 비판, 서민 생활의 애환 등이 주를 이루어서 조선 후기 현실과 서민 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민호 쌤이 어떻게 수업하시는지를 좀 보고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알았죠? 조금만 쉬었다 갈까 그러면? 알았어. 사시 남진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 사시 남정기? 사시가 남쪽으로 간 이야기. 이제 노트북을 좀 정리하시고 짧고 굵게 하고 가겠습니다. 사시가 남쪽으로 간 이야기. 근데 쌤은 이거 유충열전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충평전이랑 유충열급으로 본문 내용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조건 내용일지. 작년에 내신 거 설명해 주셨다는데 들은 거 있어? 작년에 이렇게 냈어라고 예시 들어주셨다던데 못 들었나? 잤나 보네. 그래서 그 기출문제 보시면 되는데 완전 내용일치입니다. 내용일치. 갑니다. 갈래는 국문소설에다가 별표. 가정소설은 국문소설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선 후기의 소설들이 한글이 창제되고 난 후에 한글 소설이 많이 창작이 된단 말이야. 유달리 한자로 쓰여진 조선 후기인데도 한글 소설이 뭐였던 거야? 실학자가 쓴 박지원의 양반전, 방문자전 이게 한문 소설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아이웨다. 왜? 네. 조선 후기의 사시남정기가 한글 소설이었으니까. 일요일도 똑같은 수업. 일요일에는 그거 수능 특강 할 거예요. 오고 싶은 사람은 좀 미리 얘기해줘. 왜냐면 저쪽 공간이 조금 좁아가지고 하면 자리 마련을 해놓을게. 오고 싶으면 오전 10시 30분 알았지? 온다해놓고 안 오면 남석섭 알았지? 가문소설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 가문소설 아니라 뭐야? 가정소설이야. 가정소설. 가정소설에다가 별표 교훈이랑 풍간적이야. 풍간적에다가 별표 하나 쓰고 겁나 중요한데 무슨 말이게? 풍간적이라는 거는 돌려서 빗대어서 교훈을 전달하는 거야. 빗대어 교훈 전달. 뭐 없냐 여기 풍간소설 단어 뜻 이렇게 뭐 달려있는 거 없냐? 풍간소설 진짜 중요합니다. 수업시간에 분명히 풍간소설 얘기하셨을 텐데 왜 필기가 안 되어 있지? 풍간소설의 원관념은 뭐게? 이 두 부부의 원관념은 인여왕후의 역할 하시, 그 다음에 갑자기 여자 이름 생각 안 난다. 장희빈의 역할 부시, 그리고 유연수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숙종이 임금님. 숙종이 임금님한테 김만중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임금님. 장희빈은 고학한 여자입니다. 인여왕후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교훈을 돌려서 전달을 했던 풍간소설이야. 정말 중요해. 풍간소설. 배경은 중국 명나라 일대입니다. 전지적 작가시장이고요. 사척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씨의 고행과 건성징악. 주제 외워야 된다. 사척 간의 갈등에다가 밑줄, 건성징악에다가 밑줄. 사항은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조선 후기의 사회상은 조선시대 때는 일부 다처제가 문제였다. 특징 첫 번째, 일부 다처제에다가 밑줄, 사척 간의 갈등에다가 밑줄, 선악의 대립에다가 밑줄, 주제의식 부각. 3번 다시 한 번 더 별표 3개. 인여왕후 폐위의 부당함을 풍간하기 위해서. 풍간은 뭐다? 빗대어서 돌려서 교훈을 전달하는 목적성의 창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임금님이라는 목적성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가정 내의 갈등을 소재로 한 조선 후기의 한글 소설입니다. 조선 후기의 한글 소설에다가 밑줄 소설과 사회의 관련성을 주목해주세요. 앞부분 줄거리 들어갑니다. 명나라의 재상 유희에다가 동그라미. 가족관계 좀 대보도를 그려주셨다던데 유희에다가 동그라미. 늦지막이 아들 연수를 낳습니다. 연수에다가 동그라미 유연수. 위에다 미리 적고 가자. 판단력 부족. 되게 똑똑해. 장원급제도 소년 장원급제로 일찍 성공을 하는 수지입니다. 근데 판단력이 부족. 옆에다 뭐라 하지? 우유부단이라고 미리 적어놓자. 이 캐릭터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부인 최 씨는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최 씨는 일찍 가이. 연수는 15세의 과거급제. 이쪽이다. 15세의 과거급제에다가 밑줄 뛰어난 재능이지만 아내들 사이에서는 우유부단과 판단력 부족으로 가정 내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한림학사가 되고 난 후에 한림학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게? 유한림이라고 부릅니다. 사씨와 결혼을 하죠. 서너 해가 흘러서 유희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다. 시아버지도 다이. 그러니까 집안의 최고 어른이 누가 되는 거야? 유연수야. 근데 판단력이 흐려서 우유부단해서 가정 내의 갈등이 생기는 거야. 1월은 유수처럼 흘러서 1월 동그라미 해와 다른 세월입니다. 3년의 상기가 훌쩍 지나갔다. 3년의 상기에다가 밑줄, 부모님의 상에다가 밑줄. 한림은 비로소 관직에 나아갔는데 천자는 장차 글을 크게 쓰려고 하였다. 천자에다가 동그라미. 임금님께서 유연수가 마음에 드신 거야.
한림은 자주 소로 울려서 조정의 득실을 논했다. 소에다가 밑줄 끄시고 임금님께 아래는 글. 그런데 엄승상이 그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엄승상이 강대의 권력자에다가 밑줄 싫어하는 거야, 유연수를. 그러므로 여러 해가 지나도 관직은 올라가지가 않았어. 관직에 나아갔지만 눈밖에 찍혔습니다, 상사한테. 그 무렵에 한림 부부는 나이가 모두 23살이었어. 23살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용일치야. 무조건 이건 내용일치야. 그들이 성혼을 하고 혼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10년이 흘렀어. 13살에 결혼한 거야?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에다가 X. 사씨가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을 하면서 근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칠거지약 적어주신 거 재미삼아 좀 알아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녀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칠거지약에 해당합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체질이 허약해서 자녀를 생육할 수 없는가 보다라는 것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가 보다. 사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를 하였다. 사씨가 권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유한림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첩을 둘 마음이 없었어. 사씨가 권고를 한 거야.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여서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니까 노인 거죠. 거절을 한 거죠. 굳이 뭐. 사씨는 남몰래 뇌파를 시켜서 뇌파에다가 동그라미 첩을 구하려고 하는 주선자 양가에서 쓸만한 사람을 고르게 하였다. 첩이 되기에 적절한 사람에다가 밑줄 두 부인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두 명의 부인이 아니라 한림의 고모입니다. 여기에서의 한림은 누구? 유연수.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이내 사씨를 찾아갔는데 이 장면이 좀 내용일치고 나올만해. 듣자 하니 남자가 장구를 위해서 첩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장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다가 누구라고 적자 유한림, 유연수가 되고 이 집안의 남자 장구는 유한림 첩을 구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별표 3개.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야에다가 별표 3개. 첩을 축적한다, 모은다라고 해서 축적제도에 대한 비판의식 가부장적인 일부 다처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한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가 없다. 우와, 비유적인 표현. 한필의 말에다가 동그라미 일부, 두 개의 안장에다가 동그라미 이첩, 한 그릇의 밥에다가 동그라미 일부, 두 개의 수저에다가 동그라미 이첩, 일부 이처, 일부 다처.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인가? 그럴 수 없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록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해야 할 것이야.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에다가 밑줄. 그런데 스스로 구하려 한다는 말인가? 스스로 구하려 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걸 비판을 하는 거지. 이거 기억해야 돼. 조선 사회에서의 축적제도에 대한 비판의 완전 직접적인 구절.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야. 첩에다가 동그라미 소첩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야. 존문에다가 짱만하게 별표치네. 이 집안의 가문을 높여서 들어온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를 하나를 두지를 못하는데 옛날에 법도에 따르자면 에다가 밑줄 끄시고 칠거지야. 과거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내가 내쫓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 현장 내침을 당해야 했다. 하물며 소실을 꺼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에 소실 밑에다가 뭐라고? 첩이라고 적어줘. 첩을 꺼려 하겠습니까? 자녀의 생육이 빠르거나 늦으면 천수에 달린 것이야. 밑줄다. 생육에다가 밑줄 끄시고 낳아서 기르는 것. 천수에다가 밑줄 끄시고 운명. 사람들 가운데 간혹 30이나 40살 이후에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지. 지금 이 여자는 23밖에 안 됐어. 남자는 이제 겨우 20을 넘겼어. 이때 남자는 누구야? 밑에다가 사씨. 어찌해서 그처럼 근심을 지나치게 하는가라는 걸로 너무 투머치 걱정이니까 시기를 기다려라. 첩은 타고난 체질이 허약합니다. 나이는 아직 늙지 않았지만 혈기가 벌써 20살 이전과는 다르고 월사 또한 주기가 고르지 않기에 이는 천만이 홀로 아는 일입니다. 하물며 1처, 2첩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 와, 이쪽이다. 1처와 1첩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에다가 밑줄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사회상 첩에게 비록 관저의 덕은 없습니다. 관저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관저의 덕에 고사를 인용을 하자. 중국 주나라 문왕의 아내인 태사가 정숙한 여인으로서 갖춘 어증과 너그러움이라서 한마디로 뭐 존경하는 누구의 덕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고사를 인용을 하는 거야. 고사 인용이라고 적자. 고사 인용. 그렇지만 또한 내가 어진 여자는 아니지만 세속의 부녀자들처럼 투기하는 습속은 본받지를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저 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첩을 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일인 거요. 1첩은 당연한 도리걸요. 당연한 도리입니다. 유한림은 사씨의 권유에 따라 이게 핵심이네. 사씨의 권유에 따라에다가 밑줄 원한 적 없어 아무도. 어쩔 수 없이에다 물결 표시. 어쩔 수 없이 사씨가 원해서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 장주를 낳았어. 아들 장주에다가 동그라미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더 칸이 낳아준 거야. 그날 저녁에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백자당으로 갔습니다. 한림에다가 동그라미 남주. 서원이 어딘지 봐줘. 중국 명나라 수도 북경 서쪽에 있었던 궁원이야. 중국 배경이네. 중국 명나라 수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중국 배경이네. 왜 중국을 배경으로 풍간 소설이니까 조선을 배경으로 하면 너무 직접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 풍간 소설이니까 돌려서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 중국을 배경으로. 백자당에다가 백자당도 뭐야? 아들을 100명이나 낳는 당인 거야. 백자당 이름도 좀 그렇지. 그만큼 남아선호 사상입니다. 백자당이라는 것은 남아선호 사상이었던 당시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여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다. 마침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 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였다. 밑에다 배경묘사. 새로운 사건 일으키기 위해서 배경묘사하는가. 너무 꽃같은 달이 너무 밝고 꽃 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했는데 한림이 교시야 노래 좀 불러봐라. 교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아프다. 이쪽이다. 감기가 들어서 목이 아프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야 이거 밑밥 깔기 시작하거든. 아픈 척을 하는 거야. 사시를 모함하기 위해서 사시 모함에다가 밑줄 교묘한 언행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발 깔기를 하면서 한림에 가시 목이 아파서 노래 못 불러요. 주도 면밀하고 교활함에다가 밑줄 성격 나올 것 같아. 유한림의 성격은 아까 미리 얘기했지. 우유부단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나올 거고 교시는 주도 면밀하고 교활한 것이 사시 모함의 빌드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림이 다시 말했지. 그러면 검고 좀 봐줘. 교시는 그 명도 역시 따르려 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빼지? 한림이 재상 재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시는 문득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한림은 개의한 생각이 들어서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서러워서 울고 있는가? 교시는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구슬피 울었다. 더욱 구슬피에다가 밑줄 달래니까 더 울고 있는가? 더 관심을 갖도록 관심을 갖도록에다가 밑줄 궁금하잖아. 굳이 까닭을 계속 해묻게 돼. 마침내 교시가 입을 열면서 사시의 모함이 시작이 됩니다. 하문하시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상공한테 죄를 얻는 것이니 상공에다가 동그라미 집안의 어른을 상공이라고 칭한다. 여기에서의 상공은 누가 돼야 되지? 유연수, 한림. 당신한테 죄가 되고 대답을 한다면 누구랑 관련됐다라는 거를 빌드업을 깔지? 사시랑. 부인 밑에다가 사시한테 죄를 얻을 것입니다. 이쪽이다. 자기가 노래 부르지 않고 거무거를 타고 싶지 않은 이유는 사시에게 있음. 이쪽이다. 사시에게 있음에다가 밑줄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하지 않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사자성어 바꿔줘. 대답도 못하겠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약간은 둘 쪽에 다 곤란하네. 사자성어로 뭐지? 진퇴양난 적고 갈게. 진퇴양난.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는 않을 것이야.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서가 저렇게 진퇴양난 나아갈 진짜의 후퇴 양쪽의 난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진퇴양난 자네 꾸짖지 않을 것이야. 잠시만. 교시의 교묘한 언어. 교묘하다. 교활하다. 그리고 이 말도 잘 기억해줘. 밑밥 깔게 빌드업을 너무 잘해. 그래서 우유부단한 이 사람은 속아 넘어간다는 거에서 물론 지금 이 대화에서는 사실을 옹호를 하지만 말이야. 주도 면밀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평상시와 달리 노래 부르기, 거무고타기 거부,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림,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이라는 사시와의 연관성을 미리 언급. 한림이 사시에게 의혹을 품도록 부추김. 의혹을 품도록 부추김에다가 밑줄 끄시고 교시가 노래 부르기와 거문고타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 교시는 사시를 모함하기 위해서 밑줄이다. 모함하기 위해다가 밑줄 노래 부르지 않아요. 거문고타지 않아요. 장부의 한림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충고를 하기는 했어. 밑줄이다. 장부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에다가 밑줄 서방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계속 노래 부르고 거문고타고 이렇게 클럽 행사를 계속 치르게 되면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잖아. 사시를 질투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이쪽이다. 사시를 질투하는 여인으로 보이게 이쪽이다. 사시를 질투가 가는 여인으로 보이게 해다가 밑줄 그 의도의 밑밥 깔기 220페이지 바로 가보자. 숨기지 말고 어서 말씀하게. 교시는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을 합니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 첩에다가 동그라미 교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나의 1인칭 대명사라고 생각해도 돼. 촌스러운 노래에다가 밑줄 거친 곡조에다가 밑줄 일부러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태도인 거. 밑줄이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에다가 밑줄. 근데 이거는 일부러야. 일부러
일부러 믿도록 만들려고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하여 못난 재주를 드러냈을 것이 따름입니다.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서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밑줄이다. 결백 강조의 서리자 표현에다가 밑줄. 다른 뜻은 없었어. 근데 사씨가 다른 뜻이 있는 것 마냥 나를 뭐라 했어? 라는 이야기겠지.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밑에다 사씨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에다가 밑줄. 자, 했던 말의 간접인용이겠지.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큰 따옴표 처리해도 되겠지? 집안의 미색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었어. 집안의 미인이 필요해서는 아니었다.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분화장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조선사회지. 어디에서 드러났어? 여자의 화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겼던 거 어디에서도 드러났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여자 화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 시험 범위 어디? 용부가에서 드러났지. 또한 듣자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보혹하게 하여 각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두겠다. 네가 만일 일부러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뒤에 거 고사 인용이라고 적자. 고사를 인용한 협박이라고 적자. 고사를 인용한 협박.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태우 유방이 죽고 나서 여태우가 아꼈던 첫 부인을 유방이 아꼈던 첫 부인은 어떻게 했지? 손발을 잘라서 손발을 자르던 칼에다가 동그라미 벙어리로 만들던 약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돼지우리에다 던져놨잖아.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 라는 것을 첫 부인을 죽인 고사를 인용해다가 밑줄 경고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서 한미에다가 밑줄 한미하다 라고 하면 가난하다 라는 뜻입니다. 왜? 누구 있나 친구? 점이 원미스입니다. 맞나 이럴 수가.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달았습니다. 부귀영화에다가 밑줄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는데 단지 두려운 바는 상공의 첨덕이 소첩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기를 저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사씨 너무 의아해. 사씨가 진짜 다짐했던 것은 뭐야? 아까 중국에서의 그 여자 훌륭했던 그 사람의 덕을 없을지라도 그 부분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갈게. 사씨가 했던 관저의 덕을 못 지니더라도 세속의 부녀자들의 투기를 나는 본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되게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 난 투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자부에다가 교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 집안에. 일찍이 교씨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아마도 교씨의 말이 실적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에다가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할리는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씨를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위로에다가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부인의 경고였어. 부인의 경고에다가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라 사씨가 권고를 한 거였어. 부인 밑에다 사씨.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었지. 이 일은 아마 비복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참언을 했기에 참언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거짓으로 윗사람한테 고하는 거 부인이 잠시 도와려서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까 염려해서 하는 말일 것이네. 그러나 성품이 본실 유수하니 자네를 해치려 하진 않을 거야. 첫 부인의 칼과 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괜한 얘기야. 하물며 내가 있지 않나에다가 밑줄 빼시고 안심시키기라고 생각해주세요. 안심.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교씨는 내 마음을 풀지 않으면 다만 할림에게 살해할 따름이었다. 마음은 풀지 않고 살해는 감사해요. 잠시 넘기지 말자. 교씨가 묘사하는 사실은 어떤 인물인 것 같아? 죽여버릴 거야. 첫 부인처럼. 교씨는 할림에게 사씨의 말을 왜곡했어. 밑줄이다. 왜곡에다가 밑줄. 권력을 휘두는 무서운 사람에다가 밑줄. 교씨의 말에 의하면 사씨는 작은 일로 첩을 책망하고 투기하는 사람, 책망 투기에다가 밑줄, 위계를 중시에다가 밑줄, 위협했어. 첫 부인의 칼과 벙어리를 만든 약을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네. 교씨의 모함에 대한 할림의 반응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왜? 신뢰가 있으니까 신뢰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참언이 과장이 되었을 것이다. 과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사씨는 본래 성품이 어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또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안심시키고 다 끝났어 얘들아 가보자. 221 분명히 보문에 옛말에 이르기를 갑자기 이게 할림이 이런 대사를 날리겠나 교씨가 이런 대사를 날리겠나 위에다가 소술자 개입이라고 적어줘.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가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거 그대로 속담으로 바꿀 수 있거든. 10길 물속은 보여도 있잖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그대로 외워.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었어. 사건의 진모, 사건의 진실을 보여준다. 사건의 전모를 보여준다. 경계한 말씀은 하기는 했어. 경계한 말씀에다가 밑줄 100%의 거짓은 아니야. 약간 모함을 하는 계기는 있었어. 이걸 나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모함하는 계기가 됨에다가 별표 치시고 이 말이 모함의 계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고 경계한 말씀의 내용은 뭐였다?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를 할까봐 오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릇된 길로 이끌까봐 염려를 한 거였어.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한 것이었어.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어.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밑줄 추호에다가 별표 좋다. 추호 무슨 말 이게 가을의 털입니다. 엄청 수많은 가을에 요 티끌의 털 한 추호에 아주 적은 양입니다. 털끝만큼도 시기할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를 하여 마침내 큰 재앙이 뿌리를 양성하였다. 밑줄이다. 큰 재앙이 뿌리를 양성하였다에다가 밑줄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부부와 처첩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밑줄이다. 물결 표시 갈까? 부부와 처첩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다라는 것을 서술자 개입 편집자가 논평 자기의 판단이지 어려운 관계다라는 자기 판단까지 내렸어. 아니면 교씨의 관계를 깨닫지를 못했다. 깨닫지를 못했다에다가 밑줄 크게 적어야 돼. 판단력 부족. 교씨의 관계 간혹한 계략을 깨닫지를 못했어. 간사한 계략 판단력 부족 적어줘야 돼. 하지만 사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 참소를 행할 수는 없었는데 다른 이제 실패를 했지만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사씨가 아들 이나를 낳았어. 이나에다가 동그라미 유인아. 그래서 이제 지위가 불안해지자 교씨는 문객 동청과 짜고 동청에다가 마이너스 친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악이지 사씨를 모함을 합니다. 교씨의 흉계로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수월함에서 생활을 하고 한편 유한림은 동청의 모함으로 유비까지 가게 되고 동청은 유한림을 고발한 공으로 지령관이 됩니다. 왜? 아까 권력자한테 눈밖에 났었잖아.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한림은 모든 것이 교씨의 흉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씨와 동청을 처벌을 합니다. 사씨를 만나서 행복한 결말 건성징악 사필기정에다가 밑줄 건성징악과 사필기정적 주제라는 거 기억해줘. 오른쪽 기둥이 사씨와 교씨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사씨는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한 인물, 품행이 바르고 타인의 신뢰를 한다. 교씨는 선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위선적이고 교활하고 사악해. 밑줄 끝자. 위선적이고 교활 사악에다가 밑줄 서술자 개입은 뭐다? 서술자가 직접 인물을 평가하고 상황에 대한 해설에다가 밑줄 잘할 수 있겠지. 사씨는 품행이 바르다.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해서 자식을 놓지를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내를 드리는 것을 권고를 한 여인이고 여기에서 누구까지 추가시키면 된다? 유한림의 성격까지 추가시키면 됩니다. 1번 사씨는 유한림의 정실 부인으로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한 인물이다. 교씨는 유한림의 첩으로 평소 노래와 거문고 실력으로 한림의 사랑을 받았다. 3번에 관직에 나아간 한림은 천자와 총애를 얻어서 승승장구하였다. X 두 부인은 옛날 법도를 언급해서 한림에게 첩을 줄 것을 권고하였다. X 절대 안 돼. 근데 진짜 이거 5분만에 끝냈어. 진짜 약속. 222페이지 갑니다. 1-1의 별표 셋 이거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사씨는 가정을 위해 첩을 드리기로 해다가 밑줄 시기하지 않고 시기에다가 X 바른 길로 인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씨는 사씨를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함의 계기를 마련했지. 사씨를 모함에다가 밑줄 배은망덕 밑줄 교활 가난에다가 밑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 예시 들어봐봐. 교씨가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례 들어봐봐. 뭐했지? 애를 자기 친자식을 죽였어. 유난림은 교씨의 말을 듣고 교씨를 위로하면서 사실을 의심을 하지 않나. 교씨의 관계를 깨닫지는 못해. 그래서 밑줄 기자 판단력이 부족함에다가 밑줄 서술자 개입의 부분 읽었지.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사건을 장황하게 해설을 해줬지. 그리고 밑줄 거죠. 부부와 처첩 사이에 진정 어려운 관계를 아니할 수 있겠는가에다가 밑줄 처첩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시켰어. 2번으로 갈게. 교씨를 첩으로 들인 이유는 뭘까? 실거지약이거든. 사씨가 결혼한 지 9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어. 교씨가 사씨를 모함하는 이유는 뭘까? 첩이라는 지위의 불만과 불안감에다가 밑줄 자신의 영달 추구에다가 밑줄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도 죽인다. 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관습은 뭐다? 일부 다처에다가 밑줄 일부 처첩에다가 밑줄
일부 1천세의 오늘날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넘어가서 223페이지. 야, 3번은 크게 별표 하나 줄게. 이 소설을 쓴 김만중 작가의 말인데 네모박스로 바꿔올 수가 있어. 그리고 당대의 평가야. 소식에 동파지림에다가 밑줄 끼시고 거리의 어린아이들은 천박하고 수준이 낮은데 집안 사람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아주 질리게 되면 돈을 주어서 모아 앉혀두고 옛날 이야기를 얘기해서 이야기가 삼국의 일에 이르러서 유연덕이 패하는 것을 유비지 눈썹을 찡그리고 찌푸리다가 우는 놈마저 있어. 조조가 패하는 것을 들려주면 우와 하고 기뻐하는 거야. 이것이 곧 남간 중에 삼국지연이가 생겨난 시원이 아니겠는가. 시원에다가 밑줄 근원입니다. 이제 만일 진수의 삼국지나 사마강의 자치 통감을 대본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것이 바로 통속소설이 지어지는 이유다. 밑줄이다. 통속소설이 지어지는 이유에다가 밑줄 역사서에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아. 그러니 이 웹툰과 같은 통속소설을 지어야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밑줄이다.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다가 밑줄 소설 창작의 목적이야. 김만중이 사시남정기를 쓴 이유는 뭐다?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로 갈게. 석포는 소관으로 많은 소설을 지었다. 통속적인 내용들로 말이야. 그 가운데 남정기는요, 남쪽으로 간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일 없이 지은, 어쩔 수 없이 지은 작품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김춘택이 북헌집에서 한문으로까지 번역을 하고 싶대. 한문으로 번역에다가 밑줄 끄시고 폐간소설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폐간소설 언제 등장했지? 폐관문학은 언제 등장했지? 고려지. 근데 이거는 고려가 아닌 거야. 폐간소설은 평탄하지 않으면서 경박하고 화려한데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교에 도움이 되면 세교에다가 동그라미 세상을 가르치는 거. 가르칠 글자를 기억해줘. 도움이 되는 거는 남정기야라고 쌍따봉을 날려주고 있잖아. 작가가 이 소설을 창작한 의도는 뭐다? 순간소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를 기억해야 돼. 자, 갈게. 집중해야 돼. 가에서 김만중은 소설은 감동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 즐거움과 감동에다가 밑줄. 그리고 나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와, 세교다. 백성을 도리를 돈독히 하고 교훈에다가 밑줄. 면이 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소설로 해서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는 과정에서 밑줄이다.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에다가 밑줄. 어떤 독자층이 읽었겠니? 한숙한 사씨가 복권되기를 바라고 사특한 교씨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밑줄 한번 꺼줘. 유교적 도리와 부덕을 강조해다가 밑줄 여성 독자들이 많이 재밌게 읽었을 것 같아. 권성징악적인 주제라서 공감도 잘 얻었을 것 같아. 224페이지는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을게. 이 소설의 구조가 풍간소설이라는 거에서 숙종은 유한림, 인형왕후는 사씨, 장희빈은 교씨라는 거를 수업시간 얘기를 하실 거야. 인형왕후가 덕성이 뛰어나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으나 왕자를 낳지를 못했어. 숙종은 후궁이 장희빈을 총애를 했는데 장희빈은 중전이 되기 위해서 관계를 부려서 인형왕후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중전이 되었어. 하지만 모든 사건이 다 밝혀지고 장희빈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에서 사시남정기랑 똑같지. 사시남정기도 사씨가 집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는 권성징악입니다. 2번은 생략하고 3번도 생략하고 225페이지 읽고 헤어질게. 이 작품은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한글 소설이야. 한글 소설에다가 밑줄. 쌤 이거 좀 강조하고 싶어. 중국 명나라 배경에다가 밑줄. 근데 우리나라 이야기야. 접작할 때 정직유배. 장작 당시의 조선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 또한 숙종이 인형왕후를 폐위하고 희빈 장씨를 중전에 책봉한 사건을 풍자를 해서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밑줄이다.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다가 밑줄이다. 풍간소설이라고 적어줘. 풍간소설.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사씨의 권고에 의해서 첩으로 들어온 교씨가 본처인 사씨를 모함하기 위해서 관계를 쓰기 시작해. 이제 시작인 거야 이게. 이 장면을 통해서 작가는 첩첩갈등과 그 배경, 가부장의 자질 등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어. 가부장의 자질은 우유부단하면 안 돼. 판단력이 있어야 돼. 이 작품에서 갈등 관계에 놓인 사씨와 교씨는 각각 선과 악을 대표하는 인물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 사씨가 현모양처로서 성품이 곱고 착한 여인의 전형이라면 밑줄 꺼줘. 성품이 곱고 착한 여인의 전형에다가 밑줄. 전형적인 대표적 인물이야. 교씨는 위선적이고 교활한 악인의 전형이야. 이러한 인물 유형을 통해서 사씨와 같이 여인의 부덕을 높이는 동시에 교씨와 같은 악인은 패망을 한다라는 교훈을 전달한다. 세교. 세상의 교훈을 전달한다. 세교. 이것이 세상을 교환하는 세상을 교화에다가 밑줄 세교. 당대에 널리 읽힌 것은 물론 후대까지 전승이 되었습니다.
김남중의 종손인 김춘택은 양반 남성 독자들을 위해서 이 작품을 위쪽이다. 한문으로 번역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거 나 좀 잘 봤으면 좋겠어. 한문으로 번역했다. 누가? 김춘택이. 그 덕분에 사신 안정기는 상하 계층 남녀 독자들 모두가 애호를 하면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소설사에서 가정 소설의 영역을 개척했다. 괜찮겠니? 오케이. 사실남정기랑 역사적 사건, 인영왕후 폐기 사건의 부당함을 드러내어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로 창작이 되었다. 옆에도 작품의 의, 이 작품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 유교적 교훈, 가정 내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 축척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다. 구성이 치밀하고 사건의 인간관계가 뚜렷하다. 가정 소설의 영역을 개척을 하고 후대 가정 소설의 모범이 되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138페이지에 얘네들 가면을 좀 봐줘. 한 줄 두 줄 도련님 그리고 시바리에 뱀이 잡는 같이 울룩불룩한 이 얼굴 그리고 마부이기 때문에 번거지랑 채찍 이런 소재들을 좀 잘 봐줘.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문제 풀까요? 올라가셔도 되고 일요일날 쌤이 고전 3문까지 해서 수능 특강 다 끝내놓을 거거든. 절대로 1시간 반은 안 될 거기 때문에 저녁에서라도 해서 일요일날 다 끝내놓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 끝내놓으면 바로 영상 보낼게. 그러면 자기 사용설명서 가지고 영상 보시고 다음 주 목요일은 뭘 한다? 총초등 정리 아시겠죠? 관련된 모든 것들을 들고 내려오세요. 기출은 내일 바로 배포가 됩니다. 기출 내일 들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몇 시에 오냐고? 저녁 시간